아빠, 나 지금 터널 안에 있어. 도윤이랑 싸웠는데 차에서 내리라고 해서. 겨울밤 고속도로 터널 한복판에서 울려 퍼지는 절망적인 목소리. 33살 IT 대기업 마케팅팀 부장 문혜진이 추위에 떨며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붉게 부어 있고 손목엔 시퍼런 멍이 선명했죠. 차들이 쌩쌩 지나가는 소리와 함께 터널 특유의 메아리가 그녀의 두려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극적인 가족의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현역 육군 군단장 문태주는 딸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즉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57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은 여전히 민첩했고 수십 년간 훈련받은 군인의 본능이 즉시 작동했죠. 평소 같았다면 규정에 따라 개인 차량을 이용했겠지만 딸의 위급 상황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아, 아빠가 지금 바로 간다. 절대 차도로 나가지 말고 안전한 곳에 있어라. 문태주는 지휘 차량에 시동을 걸며 당직 부관에게 간단히 지시했습니다. 가족 응급 상황이라는 말에 부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죠. 군인 가족들은 이런 상황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차량은 밤길을 가르며 터널로 향했습니다. 문태준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죠. 최근 몇 주간 딸의 목소리가 이상했던 것, 주말 통화가 뜸해진 것, 그리고 며칠 전 아내 윤지영이 걱정스럽게 말했던 딸의 변화들이 모두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터널 중앙 분리대 옆에서 떨고 있는 혜진을 발견한 문태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딸이 이렇게 위축되고 상처받은 모습으로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특히 딸의 얼굴과 손목에 선명하게 남은 멍과 상처를 본 순간 그는 군인으로서가 아닌 아버지로서의 분노를 느꼈습니다. 아빠, 도윤 씨가 날 버리고 갔어.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태주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군용 코트를 벗어 딸에게 감싸주었죠. 코트는 아직 따뜻했고 혜진은 아버지의 체온이 남아있는 그 온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런 나쁜 자식? 이건 선전포고다. 문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차가운 겨울밤 공기보다도 더 냉혹했습니다. 딸을 품에 안으며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작전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군인의 네트워크와 경험이 이제 가족을 지키는 무기가 될 차례였죠. 그는 딸을 차에 태우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이 이 자식이 감히 내 딸을. 다음 날 아침 문태준의 집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진은 소파에 앉아 어머니 윤지영의 손을 꽉 잡고 있었죠. 대학교 학생처장으로 일하는 지영은 딸의 상처를 보며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평소 차분하고 이성적인 그녀였지만 딸의 고통 앞에서는 그저 한 명의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 이런 모습 보여서 정말 미안해. 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당당하고 독립적이던 그녀가 이렇게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죠. IT 대기업에서 마케팅팀 부장으로 일하며 수많은 프레젠테이션과 회의를 이끌어온 그녀였지만 지금은 그저 상처받은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문태주는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할 게 뭐가 있나? 잘못한 건 도윤이지, 너가 아니야. 혜진은 그제서야 그동안 참아왔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최도윤의 반복된 언어폭력과 신체적 학대, 그리고 그날 밤의 끔찍한 경험까지. 문화재단 이사라는 사회적 지위를 가진 남편이 보여준 이중적인 모습들이 하나씩 드러났죠.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결혼 전까지는 정말 신사적이었거든. 하지만 결혼 후에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재단 일이 힘들다고 하니까. 하지만 점점 심해졌고
특히 술을 마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 혜진은 계속해서 고백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나를 바보라고 무시하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몇 달 전부터는 손까지 대기 시작했고 어젯밤에는 정말 무서웠어. 와인잔을 실수로 깨뜨렸는데 갑자기 돌변해서 나를 때리고 차에서 내리라고 소리치더라고. 혜진의 고백을 듣던 문태준의 주먹이 서서히 쥐어졌습니다. 군인으로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어봤지만 자신의 딸이 당한 일만큼은 달랐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본능적인 분노였죠. 지영은 딸을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혜진아. 엄마 아빠가 있잖아.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문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군인으로서 그는 정의와 원칙을 중시해왔습니다. 부하들에게 항상 강조했던 것이 바로 약자를 보호하고 악을 응징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지금 그 원칙이 가족을 지키는데 사용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혜진아, 이제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어. 아빠가 모든 걸 해결해 줄 테니까. 문태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월요일 오전 문태준은 군단 사령부 집무실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인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육군사관학교 동기들, 군 법무관 출신들, 그리고 사회각계로 진출한 전우들의 연락처가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군인 사회의 특별한 네트워크였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곽동철 법무실장에게 걸었습니다. 같은 기수 출신으로 현재 육군본부에서 법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는 문태준의 오랜 동지였죠. 두 사람은 사관학교 시절부터 함께 고생하며 우정을 쌓아온 사이였습니다. 동철아, 나야.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했다.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목소리가 심상치 않은데. 문태준은 상황을 간략하지만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곽동철은 즉시 이해했죠. 군인 가족 간의 끈끈한 유대감은 이런 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님,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가정폭력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필요한 법적 조치와 증거 수집에 대해서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민간 변호사보다 더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우선 병원 진료 기록부터 확보하고 CCTV 영상도 법적 절차에 따라 보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박성수 사회부장에게 걸었습니다. 예전군 홍보실에서 함께 일했던 그는 현재 전국구 일간지에서 사회부를 담당하고 있었죠. 군 관련 기사를 쓸 때마다 문태준에게 자문을 구했던 그였기에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성수야, 오랜만이다. 중요한 제보가 하나 있는데. 장군님, 어떤 내용인가요? 군 관련 사안입니까? 문화재단 이사의 가정폭력 사건이다. 피해자는 문태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내 딸이야. 박성수의 목소리가 즉시 진지해졌습니다. 장군님, 그럼 이건 단순한 제보가 아니군요. 개인적인 일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의미도 큰 사건이네요. 모든 자료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철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장군님의 신분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문태준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검찰 간부로 일하는 후배, 대기업 임원으로 진출한 동기, 심지어 국회에서 활동하는 예비역 장성까지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조용히 요청했죠. 이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야. 정의를 실현하는 거지. 우리가 군복을 입고 배운 게 바로 이런 거 아니냐? 문태준의 말에 모든 전우들이 공감했습니다. 군인 정신의 핵심은 약자를 보호하고 악을 응징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나둘씩 협조 의사를 밝히는 전우들을 보며 문태준은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군인 네트워크의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말이죠. 점심시간이 되자 문태준은 참모들을 불러 간단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군무는 아니었지만
그의 참모들은 모두 가족 같은 사이였죠. 참모장, 개인적인 일로 며칠간 외부 활동이 있을 수 있어. 부대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해줘. 알겠습니다, 장군님.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군대 조직의 힘이었습니다. 상하 관계를 넘어선 인간적인 유대감과 신뢰가 바탕이 된 조직력이었죠. 한편 최도윤은 자신의 문화재단 이사실에서 여전히 상황을 가볍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39살의 그는 사회적 지위와 아버지의 정치적 배경을 믿고 있었죠. 사선 국회의원인 아버지 최 기상의 영향력이면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여자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소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혹시 혜진이 쪽에서 무슨 움직임 있나? 아직까지는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이사님,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하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요.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여자들은 겁이 많아. 사회적 체면 때문에라도 조용히 넘어갈 거야. 하지만 그는 문태준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죠. 현역군 장성의 네트워크와 영향력을 완전히 과소평가한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군인들의 의리와 결속력이 어떤 것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문화재단의 주요 후원 기업들에게는 미묘한 연락들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문태준의 인맥 중 대기업 임원들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김 전무님, 최 이사 관련해서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들리는데 당분간 후원건은 보류하는 게 어떨까요? 무슨 일인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가정 문제가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가정폭력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우리 회사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요. 아시잖아요. 요즘 ESG 경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비슷한 대화들이 여러 기업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문태준의 전우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조용히 압력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죠. 도윤은 이런 움직임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혜진에게 형식적인 사과 문자나 보내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혜진아, 그날은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 미안해. 우리 다시 잘해보자. 하지만 혜진은 더 이상 그런 거짓 사과에 속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든든한 지지를 받으며 그녀는 새로운 용기를 얻고 있었죠. 아버지 최기상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신하며 군인 출신들의 끈끈한 결속력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말했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처리해주겠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어. 하지만 그들은 곧 현실을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군인들의 네트워크가 정치권의 그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신속하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저녁 도윤은 평소처럼 재단 임원들과 회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어딘지 어색했죠. 몇몇 임원들이 그를 피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최도윤의 재단에는 첫 번째 타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후원 기업 중 하나인 대형 건설사에서 갑자기 후원 중단을 통보해 온 것이죠. 이는 문태준의 전우 중 한 명이 해당 기업의 상무로 있으면서 영향을 미친 결과였습니다. 이사님, 큰일입니다. 태영건설에서 올해 후원금을 전액 취소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왔는데 내부 방침 변경이라고만 하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말해주지 않네요. 다만 ESG 경영 강화 차원에서 후원 대상을 재검토한다고 하더군요.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기업들도 비슷한 통보를 해왔습니다. 모두 내부 검토, 방침 변경 등의 모호한 이유를 댔지만 도윤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전히 그 배후에 문태준이 있다는 것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상하네.
이런 일이 동시에 일어날 리가 없는데. 그 시각 박성수 사회부장은 취재진을 꾸려 본격적인 탐사에 들어갔습니다. 문태준이 제공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최도윤의 과거 행적들을 파헤치기 시작한 것이죠. 경험 많은 탐사보도 기자들이 움직이자 숨겨진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대학 시절부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여자친구 폭행으로 징계받은 기록이 있어. 재단 내부에서도 직원들에게 갑질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고요. 특히 여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의혹도 있다고 하네요.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겠네. 더 파보자. 한편 곽동철 법무실장은 민간 변호사들과 연계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전담 검사들과도 이미 접촉을 마친 상태였죠. 군 출신 변호사들의 네트워크도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니야.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폭력이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해. 온라인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익명의 제보들이 각종 커뮤니티에 올라오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문화재단 이사의 가정폭력, 정치인 아들의 은폐, 시도 등의 키워드가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문태준은 집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군인다운 치밀함으로 계획된 작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아직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것이죠. 아직은 경고 단계야.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지. 그는 딸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아, 아빠야. 어떻게 지내고 있나? 아빠 많이 좋아졌어요. 절친 이서가 심리 상담을 받아보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정말 도움이 되고 있어요. 장이서는 혜진의 대학 동기이자 현재 정신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절친이었습니다. 혜진의 상황을 알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었죠. 그래, 잘했어. 아빠도 곧 모든 걸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문태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문태준은 최도윤을 조용한 한식당으로 불러냈습니다. 군인다운 정확함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했죠. 상대방이 도망갈 수 없도록 모든 것을 계산한 만남이었습니다. 한식당 산골은 문태준이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조용하고 사적인 대화를 나누기에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장인어른 갑자기 불러내셔서 무슨 일이신지요? 도윤은 여전히 상황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태준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죠. 평소 온화했던 장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오늘은 장인이 아니라 군인으로서 자네와 이야기하겠네. 문태준은 테이블 위에 USB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검은색 작은 저장 장치였지만 도윤에게는 폭탄과 같았죠. 동시에 두꺼운 파일도 함께 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알겠나? 도윤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혜진이 상처 사진, 터널 CCTV 영상, 응급실 진료 기록이 다 들어있네. 의사소견서에는 타인에 의한 폭행으로 추정되는 다발성 타박상이라고 적혀 있더군. 그리고 이 파일에는 자네의 과거 행적들이 정리되어 있어. 대학 시절 여자친구 폭행 사건, 재단 내 직원들에 대한 갑질, 성희롱 의혹까지 말이야. 도윤은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장인어른, 그건 모두 오해입니다. 혜진이와의 일도 부부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문태준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습니다. 자네가 내 딸을 겨울밤 터널에 혼자 버려두고 간 게 부부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문태준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네. 3일 안에 혜진이 앞에서 무릎 꿇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분노조절 치료를 받겠다고 약속해. 그리고 재단 이사직에서 스스로 물러나. 이 모든 과정을 공개적으로 해야 해. 도윤은 당황했지만
여전히 자존심을 굽히지 못했습니다. 장인어른, 그건 좀, 저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무릎을 꿇는다는 건 사회적 지위? 문태준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자네가 내 딸에게 한 짓을 생각해보면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나? 그리고 진짜 사회적 지위라는 게 뭔지 보여주지. 문태준은 휴대폰을 꺼내 몇 개의 연락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나? 조선일보 사회부장, 중앙지검 공안부 검사, 국정감사위원회 간사, 모두 내 전우들이야. 한 통하면 내일 아침 일면에 자네 이야기가 실릴 거고 검찰 수사도 시작될 거야. 도윤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설마 정말 그러실 건 아니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자료가 언론에 공개될 것이고 자네 아버지 의원님도 정치적으로 치명타를 입게 될 거야. 가정폭력 가해자 아들을 둔 국회의원이라는 꼬리표가 얼마나 치명적일지는 내가 더 잘 알 거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지. 문태준은 물을 한 모금 마신 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난 복수가 목적이 아니야. 진정한 반성과 변화를 원하는 거지. 자네가 정말로 뉘우치고 변한다면 이 모든 걸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어. 선택은 자네 몫이야.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습니다. 3일. 정말 3일만 주시는 건가요? 그래, 3일이다. 그 안에 결정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든지 아니면 모든 걸 공개적으로 처리하든지. 문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참고로 자네 재단의 후원 기업들이 하나둘씩 발을 빼고 있다는 건 알고 있나? 이건 시작에 불과해. 진짜 전쟁이 시작되면 자네가 감당할 수 없을 거야. 3일의 시간이 흘렀지만 최도윤은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정치적 영향력으로 상황을 무마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죠. 최기상 의원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언론사 사장들과 다 연결되어 있고 검찰 고위층과도 인맥이 있어. 군인 따위가 뭘 할 수 있겠나? 하지만 그것은 큰 오산이었습니다. 문태준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군인답게 즉시 행동에 돌입했죠. 성수야, 이제 시작해도 되겠네. 박성수 사회부장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내일 아침이면 톱기사로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국 자매사에서도 동시에 보도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곽동철 법무실장을 통해 검찰 고발도 진행되었습니다. 형님, 가정폭력 전담 검사팀이 이미 수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관련 증거들도 모두 법정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정리했고요. 문태준의 다른 전우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움직였습니다. 국회 국정감사팀에서는 문화재단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든 것이 동시에 그리고 합법적으로 진행되었죠. 다음 날 아침 전국의 주요 일간지에는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문화재단 이사, 아내 폭행 후 고속도로 터널에 방치, 현역 군 장성 딸, 남편 폭력에 시달려, 정치인 아들의 가정폭력 은폐 시도. 기사가 나가자마자 사회적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분노의 댓글들이 쏟아졌고 문화재단은 하루 만에 사실상 마비 상태가 되었죠. 이런 인간이 문화재단 이사라니. 정치인 아들이라고 봐주면 안 된다. 피해자가 군 장성 딸이라니 정말 용감하게 고발했네. 최기상 의원의 사무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의원님, 큰일입니다. 아드님 관련 기사가 전국적으로 보도되고 있고 시민단체들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내가 분명히 언론사에 압력을 넣었는데. 하지만 군 출신들의 네트워크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것 같습니다. 정치권 인맥으로는 막을 수 없는 수준이에요. 최도윤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재단 직원들은 사표를 내기 시작했고 남은 후원 기업들도
모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의 사회적 생명은 하루 만에 끝나버린 것이죠. 하지만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혜진이 아버지에게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한 것이죠. 아빠, 이제 그만해 주세요. 저는 복수를 원한 게 아니에요. 혜진은 며칠간의 심리 상담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절친 장의서의 도움으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죠.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이에요. 저는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아빠가 이렇게 큰 일을 벌이시는 것보다 저를 지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문태주는 딸의 성숙한 모습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정한 군인의 용기란 끝까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손을 거두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알겠다, 혜진아. 아빠가 너무 앞서 나간 것 같구나. 하지만 이미 시작된 수사와 보도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최도윤은 결국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고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되었죠. 몇 달 후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최도윤은 가정폭력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고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문화재단은 해체되었고 그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죠. 아버지 최기상 의원 역시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어 다음 선거 출마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혜진의 변화였습니다. 그녀는 심리 상담을 통해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직장에서 더욱 당당한 모습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IT 업계에서 그녀의 능력은 이미 인정받고 있었고 여러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고 있었죠. 아빠, 저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기로 했어요. 스타트업인데 정말 혁신적인 일을 하는 곳이에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다시 활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예전에 불안하고 위축된 모습 대신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문태주는 집무실에서 오래된 훈장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십 년간 군복을 입고 살아오면서 배운 것 중 가장 중요한 교훈을 딸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을지무 공훈장을 손에 들고 오랫동안 바라봤죠. 이 훈장을 받았을 때 그는 강한 군인이 되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강함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물리적인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정의보다 사랑을 먼저 꺼낸다. 그는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의무와 아버지로서의 사랑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때로는 싸워야 할 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언제 그 싸움을 멈춰야 하는지 아는 것이었죠. 아내 지영도 남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당신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더 부드러워진 것 같고 혜진이를 통해 많은 걸 배웠어. 진짜 용기가 뭔지 말이야. 주말 저녁 문태준과 지영 그리고 혜진은 함께 조용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보다 소중한 시간은 없었죠. 혜진은 최근에 만난 새로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엄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회사 동료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지영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개발팀 팀장인데 정말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 같아요. 문태주는 딸의 밝은 표정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제 한번 집에 데려와. 아빠가 직접 만나보고 싶구나. 아빠가 무섭게 굴면 안 돼요. 혜진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아빠가 아니야. 딸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날 밤 문태주는 일기를 썼습니다. 군인이 된 이후로 계속 써온 일기였죠. 오늘 혜진이가 새로운 사람을 소개하고 싶다고 했다. 딸의 밝은 모습을 보니 정말 다행이다. 몇 달 전의 일을 생각하면 그때는 정말 화가 났었다.
하지만 혜진이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다. 진정한 용기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강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분노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문태주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깊은 평안을 느꼈죠. 분노와 복수의 감정에서 벗어나 이제는 진정한 평화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곽동철 법무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최도윤이 교도소에서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열심히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야.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니까. 문태준의 대답에서 곽동철은 놀라움을 감췄습니다. 예전에 문태준이었다면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았죠. 이 모든 경험을 통해 문태준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모든 아버지들에게, 그리고 상처받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현명한 판단과 행동이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용서가 복수보다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말이죠.